안녕하십니까. 저는 성우 임진행입니다. 좋은 글을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저도 실시간으로 독서의 풍요로움과 즐거움을 느끼기 위해 오늘부터 라이브 낭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이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끼시는데 한 걸음 다가가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 처음으로 소개시켜드릴 작가의 작품은 일본 다자이 오사무의 The Essential, 에세이 6월 19일 그리고 여치외 6편의 단편 소설이 수록되어 있는 다자이 오사무의 수필과 소설집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본 작가 다자이 오사무를 소개해드리면 본명은 스시미야 슈지입니다. 1909년 일본 아오모리현 스가루에서 부유한 집안의 11남매 중 10째로 태어났습니다. 자신의 집안이 고리 대금업으로 부자가 된 신흥졸부라는 사실에 평생 동안 부끄러움을 느꼈던 그는 도쿄 제국대학 불문과에 입학한 후 한동안 좌익운동에 가담하기도 했습니다. 1930년 연인 다나베 아스미와 투신 자살을 기도했으나 홀로 살아남아 자살 방조제 혐의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되었습니다. 1935년 맹장 수술을 받은 후 복막염에 걸린 그는 진통제로 사용하던 파비날에 중독됩니다. 같은 해에 소설 역행을 아쿠타가와 상에 응모하나 차석에 그칩니다. 그는 이 심사 결과에 불만을 품고 당시의 심사위원이었던 가와바타 야스나리에게 항의하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듬해 파비날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병원에 입원하는데 자신의 예상과는 달리 정신병원에 수용되자 크나큰 심적 충격을 받습니다. 1945년 일본이 2차 세계대전에서 패망한 후 그의 작품은 정신적 공황 상태에 빠진 일본의 젊은이들에게 열렬한 지지를 받게 되었고 사카구치 안고, 오다 사쿠노스케 등과 함께 데카당스 문학, 무레파 문학의 대표 작가로 불리웁니다. 다자이 오사무는 1948년 연인 야마자키 노미우와 함께 다마강 수원지에 투신해 생애 5번째 자살 기도에서 3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자, 다자이 오사무의 수필집 6월 19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6월 19일 이 작품은 1940년에 발표됐고 다자이의 작품에는 수필적 성격을 띤 단편이 적지 않은데요. 6월 19일은 다자이 수상집에 수록된 에세이입니다. 자신의 출생이 평범한 데에 실망했다지만 작가의 삶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 아무런 준비도 없이 원고지 앞에 앉았다. 이런 걸 진정한 수필이라 하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6월 19일이다. 하늘이 맑다. 내가 태어난 날은 1909년 6월 19일이다. 나는 어린 시절 묘하게 비뚤어져서 자신을 부모님의 진짜 아이가 아니라고 굳게 믿은 적이 있다. 형제 가운데 나 혼자만 따돌림을 당하는 느낌이 들었다. 용모가 시원찮은 탓에 집안 사람들로부터 무어라 놀림받았고 그래서 점차 비뚤어졌는지도 모른다. 곳간에 들어가 이런저런 문서를 살펴본 적이 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다. 오래전부터 우리 집을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슬며시 물어보며 다닌 적도 있다. 그 사람들은 한바탕 웃었다. 내가 이 집에서 태어난 날에 대해 다들 분명히 알고 있었다. 해질녘이었습니다. 저기 작은 방에서 태어났습니다. 모기장 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주 순산이었습니다. 곧장 태어났습니다. 코가 큼직한 아이였습니다. 여러 가지를 똑똑히 가르쳐주니 나도 의심을 포기하지 않을 수 없었다. 어쩐지 실망했다. 나 자신의 평범한 운명이 불만스러웠다. 일전에 모르는 시인에게서 편지를 받았다. 그 사람도 1909년 6월 19일 생이라 한다. 이것도 인연인데 하룻밤 마시지 않겠습니까? 라는 편지였다. 나는 답장을 보냈다. 저는 보잘것없는 사내라서 만나면 틀림없이 실망하시겠죠. 아무래도 무섭습니다. 1909년 6월 19일 생의 숙명을 당신도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그 소심함을 용서해 주십시오. 비교적 솔직하게 써졌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소개해드릴 수필은 여치라는 제목입니다. 1940년에 발표했고 훗날 작가는 이 작품에 대해 당시 수입이 좀 생겼는데 금세 다 써버리기는 했지만 자신도 이른바 원고 장사꾼이 되어버리는 건 아닐까 걱정되어 스스로 경계하는 의미에서 썼다고 밝혔습니다. 마음속에 속물근성을 훈계한 것이라고 했는데요. 헤어지겠습니다라는 첫 문장이 우선 시선을 끕니다. 그런데 화자는 작가가 아닙니다. 다자이가 들려주는 여성 고백체를 음미해 볼만할 텐데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치. 헤어지겠습니다. 당신은 거짓말만 했습니다. 제게도 틀린 구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의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 없어요. 저도 벌써 24입니다. 이 나이가 돼선 어디가 틀렸다고 들어도 저는 이제 고칠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죽어서 그리스도처럼 부활이라도 하지 않고는 고쳐지지 않습니다. 스스로 죽는다는 건 가장 큰 죄악이라는 느낌도 드니까. 저는 당신과 헤어져서 제가 옳다고 여기는 삶의 방식으로 당분간 살면서 애써볼 생각입니다. 저는 당신이 무서워요. 분명히 이 세상에선 당신의 삶의 방식이 옳은 건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렇게는 도저히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가 당신에게로 온 지 어느새 5년이 되었습니다. 19살 봄에 선을 받고 그러고 나서 곧장 저는 달랑 몸 하나만으로 당신에게 왔습니다. 이제야 말씀드리지만 아버지도 어머니도 이 결혼에는 극구 반대했습니다. 남동생도 그 아인 대학에 막 입학했을 무렵이었는데 누나 괜찮아? 라며 올된 말을 하고서 언짢은 기색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싫어할까봐 오늘까지 잠자코 있었습니다만 그 즈음 제겐 다른 두 군데 혼담이 있었습니다. 이젠 기억조차 가물거릴 정도인데 한 분은 아마도 제국대학 법과를 갓 졸업한 외교관을 지망하는 도련님이라 들었습니다. 사진도 봤습니다. 낙천가인 듯 환한 표정이었습니다. 이건 이케부쿠로에 사는 큰언니가 추천했습니다. 또 한 분은 아버지 회사에 근무하는 30 남짓한 기술자였습니다. 5년이나 전 일이라 기억도 흐릿하지만 아마도 큰 집안의 맏아들로 인물도 반듯하다고 들었습니다. 아버지가 마음에 들어 하신 듯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열심히 지지했습니다. 사진은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건 아무래도 상관없지만
또 당신한테 흐흥 비웃음을 당하면 괴로우니까 기억하고 있는 것만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결코 당신을 일부러 짓궂게 괴롭힐 작정에서도 그 무엇도 아닙니다. 이건 믿어주세요. 제가 곤란합니다. 다른 좋은 곳으로 시집을 갔더라면 좋았을 텐데 같은 부정하고 멍청한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 않으니까요. 당신 이외의 사람을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늘 그런 투로 비웃으시면 저는 곤혹스럽습니다. 저는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때나 지금이나 저는 당신 이외의 사람과 결혼할 마음은 조금도 없습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우물쭈물하는 게 무엇보다 싫었어요. 그 무렵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또 이케 부크로의 큰언니에게도 여러 말을 들었고, 아무튼 맞선만이라도 하면서 재촉했지만 저로서는 맞선도 홀례도 다 똑같은 거라는 느낌이 들어서 가벼이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 분과 결혼할 마음은 전혀 없었거든요. 다들 말하는 대로 그런 더할 나위 없는 분이라면 굳이 제가 아니더라도 다른 훌륭한 신부를 얼마든지 찾을 테고 어쩐지 보람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온 세상에서 이렇게 말하면 당신은 단박에 비웃습니다. 내가 아니면 시집을 안 갈 것 같은 사람에게 가고 싶다고 저는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마침 그때 당신 쪽에서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대단히 난폭한 이야기였던 터라 아버지도 어머니도 처음부터 언짢아 하셨습니다. 그럴 것이 그 골동품상 다지마 씨가 아버지 회사로 그림을 팔러 와서 한바탕 수다를 늘어놓은 끝에 이 그림의 작가는 머지않아 틀림없이 크게 될 겁니다. 어떻습니까? 따님을 한번 어쩌고 조심성 없는 농담을 꺼냈고 아버지는 적당히 흘려들으시고도 어쨌건 그림만은 사서 회사 응접실 벽에 걸어두었는데 2, 3일 지나 또 다지마 씨가 찾아와서 이번엔 진지하게 제안을 해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난폭하잖아요. 심부름 많은 다지마 씨도 다지마 씨지만 그 다지마 씨에게 그런 걸 부탁하는 남자도 남자다 하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이없다는 기색이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당신한테 들으니 그건 당신이 전혀 몰랐던 일이고 모든 게 다지마 씨 혼자만의 충성스러운 생각이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다지마 씨에겐 대단히 신세를 졌습니다. 지금의 당신 출세도 다지마 씨 덕분이에요. 정말로 당신을 위해 장사를 떠나서 힘껏 애쓰셨어요. 당신을 내다봤다는 거죠. 앞으로도 다지마 씨를 잊으면 안 돼요. 그때 저는 다지마 씨가 무모히 제안한 이야기를 듣고 조금 놀랐으면서도 문득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졌습니다. 어쩐지 무척 기뻤어요. 저는 어느 날 몰래 아버지 회사에 당신의 그림을 보러 갔습니다. 그때 일을 당신한테 얘기했던가요? 저는 아버지에게 용건이 있는 척하고 응접실에 들어가 혼자 골똘히 당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그날은 아주 추웠죠. 온기 없는 널찍한 응접실 귀퉁이에 서서 덜덜 떨면서 당신의 그림을 봤습니다. 자그마한 뜰, 햇볕 잘 드는 텐마루 그림이었습니다. 텐마루에는 아무도 앉아있지 않고 하얀 방석만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파랑과 노랑, 하얀색뿐인 그림이었습니다. 보고 있는 사이 저는 더 심하게 서 있을 수 없을 정도로 떨려왔습니다. 이 그림은 내가 아니면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진지하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웃으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고 나서 2, 3일 밤이나 낮이나 몸이 떨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당신에게 시집을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좀 경망스러워 몸에 불붙은 듯 부끄러웠습니다만 저는 어머니에게 부탁드렸습니다. 어머니는 몹시 불쾌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건 각오한 일이었으니까 단념하지 않고 이번엔 직접 다즈마 씨에게 대답을 드렸습니다. 다즈마 씨는 큰 소리로 훌륭해하며 일어서다가 의자에 걸려 비틀비틀 넘어졌는데 그때는 저도 다즈마 씨도 전혀 웃지 않았습니다. 그 후 일은 당신도 잘 아실 터입니다. 우리 집에선 당신의 평판이 날이 갈수록 더욱더 나빠지기만 했습니다. 당신이 세토나이카이의 고향에서 부모님 승낙도 없이 도쿄로 뛰쳐나오는 바람에 양치는 물론 친척들 죄다 당신에게 정남이가 떨어졌다는 것, 술을 마시는 것, 전람회에 한 번도 출품하지 않은 것, 좌익으로 보인다는 것, 미술학교를 졸업했는지 어떤지 수상쩍다는 것, 그 밖에도 엄청 어디서 조사해 왔는지 아버지도 어머니도 갖가지 사실을 제게 들려주며 나무랐습니다. 그렇지만 다즈마 씨의 열성적인 중재로 가까스로 맞선까지는 이르렀습니다. 실비키아의 2층에 저는 어머니와 같이 나갔습니다. 당신은 제가 생각하고 있던 분 그대로였습니다. 와이셔츠 소매뿌리가 깔끔한 데에 감동했습니다. 제가 홍차 접시를 들어 올렸을 때 공연스레 몸이 떨려 접시 위에서 딸각딸각 스푼 소리가 나서 굉장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어머니는 당신의 험담을 한층 세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담배를 피우기만 할 뿐 어머니에게 제대로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게 무엇보다 틀렸던 것 같습니다. 인상이 나쁘다라는 말도 연신했습니다. 장래성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저는 당신에게 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한 달 토라져 있다가 마침내 제가 이겼습니다. 다즈마 씨와도 의논해서 저는 거의 몸 하나만으로 당신에게로 왔습니다. 요도바 씨의 아파트에서 지낸 2년여만큼 제가 즐거웠던 시절은 없습니다. 매일매일 내일의 계획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당신은 전람회에도 대가라는 이름에도 아예 무관심했고 자기 멋대로 그림만 그렸습니다.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저는 두근두근 설레고 묘하게 기쁘고 전당포에도 고서점에도 머나먼 추억의 고향 같은 그리움을 느꼈습니다. 돈이 정말로 깡그리 없어졌을 때는 제 힘을 있는 힘껏 시험해 볼 수 있어서 아주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돈이 없을 때의 식사일수록 즐겁고 맛있거든요. 잇따라 제가 만난 요리를 발명했잖아요. 지금은 안 돼요. 뭐든지 갖고 싶은 걸 살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아무런 공상도 솟아나지 않아요. 시장으로 나가봐도 저는 허무합니다. 다른 아주머니들이 사는 물건을 저도 똑같이 사서 돌아올 뿐입니다. 당신이 갑자기 훌륭해져서 그 요도바시 아파트를 떠나 이 미타카초의 집으로 살게 된 이후로는 즐거운 일이 하나도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솜씨를 발휘할 곳이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갑자기 말솜씨도 능숙해져서 저를 한층 아껴주셨지만 저는 자신이 어쩐지 집고양이처럼 여겨져 언제나 곤혹스러웠습니다. 저는 당신을 이 세상에서 입신하실 분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습니다. 죽을 때까지 가난하게 자기 좋을 대로 그림만 그리고 세상 사람 모두에게 조소당하고
그럼에도 태연스레 아무한테도 머리를 숙이지 않고 이따금 좋아하는 술을 마시고 평생 속세에 더럽히지 않고 살아갈 뿐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저는 바보였던 걸까요? 그래도 한 사람쯤은 이 세상에 그런 아름다운 사람이 있겠지 하고 저는 그때도 지금도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그 사람 이마의 월계관은 다른 누구에게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틀림없이 바보 취급을 당할 테고 아무도 시집을 가서 돌봐주려 하지 않을 테니까 내가 가서 평생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당신이야말로 그 천사라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아니고선 이해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떠한지요? 갑자기 웬일로 훌륭해지고 말았으니 저는 어찌된 셈인지 부끄러워 견딜 수 없습니다. 저는 당신의 출세를 미워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신기할 만치 슬픈 그림이 나날이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알고 저는 하느님에게 매일 밤 감사를 드렸습니다.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뻤습니다. 당신이 요도바시 아파트에서 2년간 마음 내키는 대로 좋아하는 아파트 뒷뜰을 그리거나 심야의 신주쿠 거리를 그려서 돈이 완전히 없어졌을 즈음 다지마 씨가 와서 그림 2-3장과 교환하기에 충분한 돈을 놓고 갔습니다만 그 무렵 당신은 다지마 씨가 그림을 가져가 버리는 게 더없이 쓸쓸한 기색이었고 돈 따위엔 도무지 무관심했습니다. 다지마 씨는 올 때마다 저를 살짝 복도로 불러내어 잘 부탁합니다 하고 의례 진지하게 말하며 고개 숙여 인사하고 하얀 봉투를 제 기모노 허리띠 사이에 질러 넣어 주셨습니다. 당신은 언제나 모른 채 했고 저 역시 곧장 그 봉투 내용물을 확인하는 식의 저속한 짓은 하지 않았습니다. 없으면 없는 대로 꾸려가자고 생각했거든요. 얼마를 받았다는 둥 당신에게 보고한 적도 없습니다. 당신을 더럽히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이지 저는 단 한 번도 당신에게 돈이 필요해요, 유명해지세요 하고 부탁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처럼 말주변이 없고 난폭한 분은 부자도 못 되고 절대 유명해질 턱이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건 거칠이었더군요. 왜요? 왜요? 다지마 씨가 개인전 의논건으로 찾아왔을 때부터 당신은 어쩐지 멋을 부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치과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은 충치가 많아서 웃으면 마치 할아버지처럼 보였는데 그런데도 당신은 전혀 개의치 않고 제가 치과에 한번 가보시라고 권해도 괜찮아, 이가 다 빠지면 전체 틀니를 하면 돼, 금리를 번쩍거리다가 여자들이 꼬여도 곤란하거든, 이러면서 농담만 늘어놓고 도통 치아 손질을 하지 않더니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작업하는 짬짬이 이따금씩 밖으로 나가 1개, 2개 금리를 번쩍거리며 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디 웃어봐요 하고 제가 말하면 당신은 수염 더부룩한 낯을 붉히며 다지마 녀석이 자꾸 잔소리를 하니까 하고 드물게도 심약한 말투로 변명했습니다. 개인전은 제가 요도바시로 오고 나서 2년째 가을에 열렸습니다. 저는 기뻤습니다. 당신의 그림이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건데 어째서 기쁘지 않겠어요? 제겐 선견지명이 있었나 봐요. 하지만 신문에서도 그토록 극찬을 하고 출품한 그림이 전부 팔렸다 하고 유명한 대가한테서도 편지가 오고 너무 지나치게 잘 돼서 저는 무시무시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전시회장으로 불러오라고 당신도 다지마 씨도 그렇게 힘껏 권했지만
저는 온몸을 떨면서 방에서 뜨개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그 그림이 20장, 30장씩 쭉 널려 있고 그걸 수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모습을 상상하기만 해도 저는 울음이 터질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이 이렇게 너무 빨리 와 버렸으니 틀림없이 뭔가 나쁜 일이 일어날 거라는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하느님에게 용서를 빌었습니다. 부디 이제 행복은 이것만으로 충분하니까 앞으로는 그 사람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하고 기도했습니다. 당신은 매일 밤 다즈마 씨에게 이끌려 여기저기 대가들을 찾아다니며 인사를 다닙니다. 이튿날 아침에 귀가하기도 했는데 저는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데도 당신은 아주 자세히 전날 밤 일을 제게 들려주며 아무개 선생은 어떻다느니 그 작자는 바보라느니 말수가 적은 당신답지도 않게 어지간히 쓸데없는 수다를 시작합니다. 저는 그때까지 2년 동안 당신과 살면서 당신이 뒤에서 남의 험담을 늘어놓는 걸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아무개 선생이 어떻건 간에 당신은 유아독전의 태도로 아예 무관심하지 않았던가요? 게다가 그런 수다를 떨어 간밤에 당신에게 무슨 뒤각행기는 구석이 없었다는 사실을 제게 납득시키려 애를 쓰시는 것 같지만 그런 심약한 변명을 에둘러 하지 않더라도 저 역시 설마 지금까지 아무것도 모른 채 자라온 것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편이 하루쯤 괴로워도 그 뒤에 저는 오히려 편안해집니다. 결국은 평생 마누라니까요. 저는 그런 쪽의 일로는 남자를 그다지 신용하지 않고 또한 터무니없이 의심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쪽의 일이라면 저는 조금도 걱정하지 않고 또한 웃으며 견딜 수도 있습니다만 달리 좀 더 괴로운 일이 있습니다. 우리는 갑작스레 부자가 되었습니다. 당신도 엄청 분주해졌습니다. 니카카이의 초대를 받아 회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아파트의 비좁은 방을 창피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다즈마 씨도 끊임없이 이사를 권유하며 이런 아파트에 살다가는 세상의 신용이 어떨까 염려스럽기도 하고 우선 그림값이 암만 해도 오르지 않습니다. 한번 큰맘 먹고 커다란 집을 빌리세요 하고 마뜩찮은 비책을 전수했습니다. 당신까지도 그건 그래. 이런 아파트에 살면 남들이 무지 깔본다고 이런 천박한 얘기를 의욕에 넘쳐서 하기에 저는 어쩐지 섬뜩해졌고 무척 쓸쓸해졌습니다. 다즈마 씨는 자전거를 타고 여기저기 바삐 돌아다니며 이 민타카초의 집을 구해주셨습니다. 연말에 우리는 아주 보잘것없는 세간을 들고 이 엄청스레 커다란 집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당신은 제가 모르는 사이 백화점에 가서 이것저것 멋진 세간을 정말로 많이 사들였고 그 짐들이 연거푸 백화점에서 배달되어 오는 통에 저는 가슴이 메면서 슬퍼졌습니다. 이래서는 전혀 주변에 흔히 있는 보통 벼락부자와 조금도 다르지 않잖아요. 하지만 저는 당신을 생각해서 애써 기쁜 듯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어느 틈엔가 저는 그 내키지 않는 사모님 비슷한 꼴을 갖추고 말았습니다. 당신은 가정부를 두자는 말까지 꺼냈지만 그것만은 제가 무슨 일이 있든 싫어서 반대했습니다. 저는 사람을 부릴 수가 없습니다. 이사 오기 바쁘게 당신은 연하장을 주소 변경 통지를 겸해서 300장이나 찍었습니다. 300장. 어느 틈에 그렇게나 지인이 생겼나요? 저는 당신이 대단히 위험한 줄타기를 시작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 너무도 무서웠습니다. 이제 곧
틀림없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당신은 그런 저속한 교제 따위를 해서 성공하실 분이 아니에요. 이런 생각에 저는 그저 조마조마해하며 불안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만, 당신은 비틀거리고 넘어지기는커녕 연거푸 좋은 일만 일어났습니다. 제가 틀린 걸까요? 제 어머니도 이따금 이 집을 찾아오게 되어 그때마다 제 옷가지며 저금 통장을 가져다 주시고 아주 기분이 좋으세요. 아버지도 회사 응접실의 그림을 처음엔 싫어해서 회사 곳간에 치우게 했다는데 이번엔 그걸 집으로 가져와 액자도 좋은 걸로 바꿔서 아버지 서재에 걸어두었다고 합니다. 이케부쿠로의 큰언니도 힘내서 잘하라고 편지를 주기도 했습니다. 손님도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응접실이 손님들로 가득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당신의 쾌활한 목소리가 부엌까지 들려왔습니다. 당신은 정말로 수다쟁이가 되었습니다. 예전에 당신은 하도 과묵했기에 저는 이분은 이것도 저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든지 죄다 시시하니까 이렇듯 언제나 아무 말 않는 거야 라며 굳게 믿고만 있었는데 그렇지도 않은가 봐요. 당신은 손님 앞에서 아주 시시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전날 손님한테서 들었을 뿐인 그림 이론을 고스란히 자신의 의견인 양 점잔을 빼고 늘어놓거나 또 제가 소설을 읽고 느낀 걸 당신에게 조금 이야기하면 당신은 그 이튿날 시치미를 떼고 손님에게 모파상도 역시 신앙을 두려워했죠. 어쩌고 저의 미흡한 소견을 그대로 들려주고 있으니 저는 차를 들고 응접실로 들어가려다 말고 너무나 부끄러워 그 자리에 선 채 꼼짝 못한 적도 있었습니다. 당신은 예전엔 아무것도 몰랐죠. 죄송해요. 저 역시 아무것도 아는 게 없지만 당신의 말만은 갖고 있을 작정인데 당신은 완전 과묵하거나 아니면 남이 말한 것만 흉내내고 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도 당신은 신기하게 성공하셨습니다. 그의 니카카이 그림은 신문사로부터 상까지 받고 그 신문에는 어쩐지 쑥스러워 말하기 힘든 최상급 찬사가 쭉 열거되어 있었습니다. 고고함, 청빈, 사색, 우수, 기도, 샤반. 그 밖에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당신은 나중에 손님들과 그 신문기사에 대해 말하기를 비교적 들어맞는 것 같더군 하고 태연스레 이야기했습니다만 대체 어쩌자고 그런 말씀을. 우리는 청빈하지 않습니다. 저금 통장을 보여드릴까요? 당신은 이 집으로 이사 온 뒤로는 마치 딴 사람이 된 듯 돈 이야기를 입에 올리게 되었습니다. 손님에게 그런 부탁을 받으면 당신은 반드시 가격에 대한 이야기를 주눅들지도 않고 꺼냅니다. 분명히 해두는 편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나지 않고 서로 기분이 좋으니까요. 어쩌고 당신은 손님에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그걸 언뜻 듣고서 역시나 언짢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토록 돈에 구애되는지요. 좋은 그림만 그리다 보면 생활은 저절로 어떻게든 꾸려지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일을 하고 그리고 아무도 모르는 채로 가난하게 소박하게 살아가는 것만큼 즐거운 건 없습니다. 저는 돈이고 뭐고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속에 멀고도 큰 프라이드를 지니고 살그머니 살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저의 지갑 속까지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당신은 당신의 큼직한 지갑 그리고 저의 자그마한 지갑에 돈을 나누어 넣으십니다. 당신의 지갑에는 큰 지폐를 5장 남짓, 제 지갑에는 큰 지폐 1장을 4번 접어 넣으십니다. 나머지 돈은 우체국과 은행에 맡기십니다. 저는 언제나 그걸 그저 옆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언젠가 제가 저금 통장이 들어있는 책장 서랍을 열쇠로 잠그는 걸 깜빡했더니 당신은 그걸 발견하고 큰일이라며 진심으로 언짢은 듯 제게 꾸르지람을 하기에 저는 그만 맥이 빠졌습니다. 화랑으로 돈을 받으러 가면 사흘 뒤쯤에 돌아오시는데 그럴 때도 한밤중에 취해서 덜커덩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이봐, 300에 넘게 왔어. 확인해보라고. 이런 슬픈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 돈인거려. 얼마를 쓰시건 상관없지 않아요? 가끔은 기분 전환 삼아 왕창 돈을 쓰고 싶을 때도 있으려니 생각합니다. 깡그리 써버리면 제가 실망이라도 할 거라 생각하시나요? 저도 돈의 고마움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그것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건 아니에요. 300엔만 남기고 그래서 의기양양한 얼굴로 귀가하는 당신의 기분이 저는 쓸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조금도 돈을 갖고 싶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무얼 사고 싶다, 무얼 먹고 싶다, 무얼 보고 싶다고도 생각지 않습니다. 가재 도구도 대개 폐품을 이용하면 아쉬운 대로 쓸만하고 기모노도 다시 염색하고 다시 꿰매 입으니까 한 벌도 사지 않아도 됩니다. 어떻게든지 저는 꾸려나갑니다. 수건거리 하나도 저는 새로 사는 건 싫습니다. 낭비인거려. 당신은 가끔 저를 시내로 데리고 나가 비싼 중국 요리를 대접해 주셨지만 저는 전혀 맛있다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어쩐지 차분해지지 않고 흠칫흠칫 떨리는 기분으로 정말이지 아깝고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300엔보다도 중국 요리보다도 제겐 당신이 이 집들의 수세미와 실형을 만들어주는 편이 얼마나 더 기쁜지 모릅니다. 너른 방 툇마루에는 그토록 석양이 강하게 비춰드니까 수세미와 실형을 만들면 딱 알맞을 거라 생각합니다. 당신은 제가 그만큼 부탁드려도 정원사를 부르면 되잖아 이렇게 말씀하시고 손수 만들어주지는 않습니다. 정원사를 부르다니 저는 부자 흉내는 저는 싫습니다. 당신이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당신은 알았어 내년에 이런 말씀뿐이고 결국 오늘까지 만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일로는 엄청 낭비를 하면서도 남의 일에는 언제나 모른 체 하십니다. 언제였던가요? 친구 아마미야 씨가 부인의 병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의논하러 오셨을 때 당신은 일부러 저를 응접실로 부르시고 집에 지금 돈이 있나 하고 진지한 낯으로 물어보기에 저는 우습기도 하고 어처구니 없기도 해서 곤혹스러웠습니다. 제가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리자 무얼 감추나? 그 언저리를 긁어 모으면 20엔쯤은 나올 테지 하고 제게 놀리듯 말씀하시기에 저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겨우 20엔. 저는 당신의 얼굴을 다시 봤습니다. 당신은 제 시선을 한 손으로 털어내다시피 하며 그러지 말고 나한테 빌려줘. 찌찌하게 굴지 말라고 하시고는 아마미야 씨 쪽을 향해 피차간 이럴 때 가난뱅이는 괴롭군 하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기가 막혀서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청빈한 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수 따위 지금 당신의 어디에 그런 아름다운 그림자가 있나요? 당신은 그 반대인 제멋대로 구는 낙천가입니다. 매일 아침 화장실에서 오이토 코소다요 어쩌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시잖아요. 저는 이웃의 창피해서 견딜 수 없어요. 기도, 샤반, 과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고하다니.
당신은 주위에 추종하는 분들의 알랑거림 속에서만 살고 있다는 걸 깨닫지 못하시나요? 당신은 집으로 오시는 손님들에게 선생님이라 불리며 이 사람 저 사람의 그림을 닥치는 대로 끽소리 못하게 만들고 잠옷 자신과 똑같은 길을 걷는 이가 아무도 없다는 식으로 말씀하시지만 만약 정말로 그리 생각한다면 그렇게 마구 남의 험담을 늘어놓으며 손님들의 동의를 얻는 것 따윈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신은 손님들로부터 그때뿐인 찬성이라도 얻고 싶은 거죠. 어디에 고고함이 있나요? 그렇게 오는 사람에게 감복시킬 것까진 없지 않겠어요? 당신은 아주 거짓말쟁입니다. 지난해 니카카이에서 탈퇴하고 신낭만파인가 단체를 만드실 때도 저는 혼자 얼마나 참담한 심정이었는지요. 글쎄, 당신은 뒤에서 그토록 비웃고 무시하던 분들만 모아 그 단체를 만드신 거잖아요. 당신에겐 도무지 정견이 없습니다. 이 세상은 역시 당신처럼 살아가는 게 옳은 걸까요? 가사이 씨가 오셨을 때는 둘이서 아마미야 씨 험담을 하며 분기하고 조소하고, 아마미야 씨가 오셨을 때는 아마미야 씨에게 아주 친절히 대하며 역시 친구는 자네뿐이야 하고 도저히 거짓말이라 여겨지지 않을 만치 감격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번엔 가사이 씨의 태도에 대한 비난을 시작하십니다.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란 다들 당신처럼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걸까요? 용케도 그렇게 삐끗 넘어지지도 않은 채 잘 살아가는구나 싶어 저는 어쩐지 두렵기도 하고 신기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틀림없이 나쁜 일이 일어날 거야. 일어나면 좋겠어. 당신을 위해서도, 신의 실증을 위해서도 뭔가 한 가지 나쁜 일이 일어나기를. 제 가슴 어딘가에서 기도할 정도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도 일어나지 않아요. 변함없이 좋은 일만 계속됩니다. 당신이 만든 단체의 첫 번째 전람회는 평판이 대단한 것 같았습니다. 당신의 국화꽃 그림은 마침내 심경이 맑아지고 고결한 애정이 그윽하니 풍긴다나요? 손님들한테 소문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째서 그렇게 되는 걸까요? 신기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올해 설날에 당신은 당신 그림의 가장 열성적인 지지자라는 그 유명한 오카이 선생님 댁으로 새해 인사하러 처음 저를 데리고 갔습니다. 선생님은 그토록 유명한 대가인데도 그럼에도 우리 집보다 더 작아 보이는 집에 살고 계셨습니다. 이런 게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뚱뚱하게 살이 찌셔서 지레로도 꿈쩍하지 않을 것 같은 느낌에 책상 다리를 하고서 안경 너머로 힐끗 저를 보는 그 커다란 눈도 정말이지 고고한 분의 눈이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림을 아버지 회사의 추운 응접실에서 처음 봤을 때와 마찬가지로 잔잔하게 몸이 떨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선생님은 참으로 단순한 것만 전혀 구애되지 않고 말씀하십니다. 저를 보고 오호, 멋진 사모님인걸? 무사 집안에서 자라셨나 하고 농담을 하셨는데 당신은 진지하게 예, 이 사람 어머니가 사족이신데 어쩌고 꽤나 자랑스러운 듯 말하는 통에 저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제 어머니가 어째서 사족이냐고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본디부터 평민이십니다. 머자나 당신은 사람들이 치켜 세우면 이 사람 어머니는 화족이신데 어쩌고 말씀을 하게 되는 건 아니에요? 어쩐지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선생님 정도 되는 분께서도 당신의 전부인 속임수를 꿰뚫어 보지 못하다니 신기합니다. 세상은
모두 그런 건가요? 선생님은 당신의 요즘 작업을 오죽 괴롭겠는가 하며 연신 위로해 주셨습니다만 저는 당신의 매일 아침 오이토 코소다요라는 노래를 부르시는 모습을 떠올리고 뭐가 뭔지 알 수 없게 되면서 자꾸만 웃음이 터질 뻔했습니다. 선생님 댁에서 나와 100m를 채 걷기도 전에 당신은 자갈을 발로 차며 치! 여자한텐 물러 터져가지고 하시기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당신은 비열합니다. 방금 전까지 그 훌륭하신 선생님 앞에서 굽실굽실한 주제에 금세 그런 험담을 늘어다니 당신은 미추광이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당신과 헤어지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확실히 틀렸습니다. 불행한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시나 나쁜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다지마 씨의 옛 은혜조차 잊은 낌새이고 바보 다지마가 또 찾아왔군 이런 말을 친구에게 해서 다지마 씨도 그걸 어느 틈엔가 알아채신 듯 스스로 바보 다지마가 또 왔습니다 하고 웃으면서 천연덕스레 부엌문으로 들어오십니다. 이제 당신들의 일을 저는 도통 모르겠어요. 인간의 자긍심이 대체 어디로 갔나요? 헤어지겠습니다. 당신들 모두 한통속이 되어 저를 놀리시는 듯한 느낌마저 듭니다. 일전에 당신은 신낭만파의 시대적 의외인가에 대해 라디오 방송을 하셨습니다. 제가 거실에서 석간을 읽고 있는데 뜻밖의 당신의 이름이 방송을 타고 이어서 당신의 목소리가 제겐 타인의 목소리인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찌나 불결하고 탁한 목소리이던지 불쾌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똑똑히 당신이라는 남자를 멀리서 비판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은 보통 사람입니다. 앞으로 무척이나 곧잘 출세를 하실 테죠. 시시해. 저의 오늘이 있으면이라는 말을 듣고 저는 스위치를 껐습니다. 대체 뭐라도 된 줄 아시나 봐요?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오늘이 있으면 따위 무섭고 무지한 표현은 두 번 다시 말씀하지 마세요. 아, 당신은 빨리 넘어졌으면 좋겠어. 저는 그날 밤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전기불을 끄고 혼자 똑바로 누워있자니 등줄기 아래서 귀뚜라미가 열심히 울고 있었습니다. 마루 밑에서 울고 있는 거지만 그게 마침 제 등줄기 바로 아래쯤에서 울고 있는 탓에 어쩐지 제 등뼈 안에서 작은 여치가 울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이 자그마한 희미한 소리를 평생 잊지 않고 등뼈에 품고 살아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에선 분명 당신이 옳고 저야말로 틀렸을 거라고 생각도 합니다만 저는 어디가 어떻게 틀렸는지 암만 해도 모르겠습니다. 네, 성우 임진행의 라이브 낭독, 오늘은 첫 시간으로 나자이 오사무의 수필 6월 19일과 여치 함께 하셨습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